김홍국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에서 2년 동안 대변인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부분을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자 이거죠. 예, 예. 네, 제가 경험했던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켜봤던 그 모습은 어린 시절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으로 이주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왔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장에서 4군데 공장을 전전했어요. 6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밤이면 불 좀 켜서 검정고시라도 공부하려고 하면 전기 아끼라고 불 끄라고 하는 아버지의 불효령 들으면서 몰래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입시에서 중앙대 4년 예. 전액 장학생 장학생? 플러스 매달 20만 원을 받는 예. 그런 아주 최고의 장학 예. 학생이 된 거죠. 예. 그 매달 받는 현금 20만 원을 형을 대학을 다니게 다 지원해 줘가지고 그 형을 대학 다니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형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제가 봤던 거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그 정책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이후에도 경기도지사에 아주 순항을 했고 경기도지사 끝내고 나서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제는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는 행정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은 이재명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켜본 거로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도 그때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국민의힘의 당시 경기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은혜 의원 같은 아주 공격 많이 하는 의원인데도 다 소통하고 만나고 지역의 예산도 배정해주고 항상 만나면서 소통하고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정치를 할 거다. 대신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나 극단화되어 있고 특히 이념 편향적이고 종교 편향적이고 또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을 텐데 아무리 협치의 손길을 내밀고 소통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그런 행정 경험, 실력으로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고 하나씩 초석을 닦고 신뢰를 쌓아가면 그들도 아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제 한 얘기죠.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하여튼 경제 관련 그 점검 회의를 가장 먼저 하겠다. 그렇죠. 비상 경제 관련 TF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엉망이 됐잖아요. 안 그래도 사실 그 구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이런 어떤 우리 주력 산업들이 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거세게 지금 추격을 해가지고 거의 우리를 따라잡았고 기술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그 무능하나 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이 지금 그 KDI나 한국은행은 0.8%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 그 투자은행, IB라고 그러죠.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는 한국 경제가 0.3%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기관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다. 내수는 한 달에 지금 20만 명씩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살리기에 지금 올인해야 된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일단 기대감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주식시장이 보니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2.06% 올랐고요. 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1.48%포인트 47. 그리고 코스닥 선물은 2.46%포인트. 지금 다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주가에는 지금 반영돼 있고 어찌됐든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데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그런 어떤 사실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보면은
예를 들어 외교안보 측면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그런 그 한미일 동맹에 치우친 그런 외교에서 그거를 기본축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 공약. 다음에 실용적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노동을 존중하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이 측면. 뭐 다음에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네, 이런 지금 부분은 10대 공약 그렇죠. 그래프가 이런 나오고 부분은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기존의 어떤 진보 진영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약이지만은 상당수 1번 공약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중도 보수, 이런 그 경제 살리기, 민생의 어떤 회복, 이런 부분을 반영한 공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으로 보여주면 된다. 통합을 위해서 정책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죠. 인사. 지금 당장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을 중요 포스트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정책을 구현하는데 사실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통합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전혀 커뮤니케이션도 없었고,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을 중요 포스트에 박는 건 사실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그 중도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은 뭐 경제 파트, 예를 들어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경제부처라든가 이런 쪽에 좀 발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석현 전 예, 피부장 오실 텐데요. 아마 그런 경륜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실 텐데 예. 외신들이나 전 세계에서 보기로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한다. 예. 왜냐하면 입법부도 그렇죠.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권 여당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통령이 됐지. 예.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진다면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단점 정부, 예. 다수당 집권 여당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역할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집권 초기에 통합도 해야 되지만 강력한 개혁 정책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그 윤석열 정부 2년 10개월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이 민낯, 특히 그 보수 기득권층의 어떤 낯뜨거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개혁이죠. 검찰 개혁.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자의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떤 거는 덮어주고 어떤 거는 이 먼지털이 식으로 막 해가지고 부풀려서 기소하고 구속시키고 그렇죠. 하는 이런 식의 검찰권 남용, 자의적인 어떤 검찰의 판단,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사법부도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정 부분. 과연 그 판사의 양심에 맡기는 재판권을 판사한테 100% 이름하는 게 올바른 건가? 미국식의 어떤 배심제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 개혁에 대한 어떤 목소리,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 지금 내란의 실체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던 군 지휘자 몇 명 구속시킨 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실의 그 핵심 참모들, 내각의 핵심 국무위원들, 경호처 간부들, 검찰, 이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지 전혀 규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란 특검은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개혁,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벗어난 과도한 어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적폐청산과 같은 그런 식의 과도한 어떤 그 상대 진영에 대해서 이제는 진보 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그 과도한 그런 어떤 이게 예를 들어 한쪽 진영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그런 식의 과도한 개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정 동력을 유지를 하면서 5년 동안 이런 그 10대 공약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그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방송사를 통해서 이후에 아마 잠을 거의 못 이뤘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조금 전에 인천의 자택을 출발해서 예. 현충원으로 예. 가고 있다. 예. 그리고 현충원에서 아마 우리 순국선열 애국장병 민주열사께 아마 참배를 드리고 예. 나서 예.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전직 대통령 묘역에 아마 참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이제 취임식을 그렇죠. 하고 그러면 예.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좋은 분들이 많이 포진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성과를 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성과 내지 못하면 아마 국민들 마음도 금세 식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포진하는지 지금 한마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나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수석 그걸 그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제 이야기를 했죠. 네네. 수들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요. 다음에 국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하고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장과 수석, 참모들을 빨리 임명하는 게 그게 급선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내정을 해놔야지 국무위원 인선이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과 수석 이게 인선이 가장 시급한 거고 다음에 지금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장관이라든가 뭐 안보실장, 정책실장 다음에 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여러 주요 포스트에 대한 하마평이 지금 계속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정원장이라든가 장관들 지금 하마평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논의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인선인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좀 주요한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지금 뭐 내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한 언론도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삼선 의원이죠. 강훈식 의원.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기획통이자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 그 구성하면서 그때 이재명 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형으로 만들겠다라면서 사실은 친명계가 아닌데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강훈식 의원이었죠. 예, 그렇죠. 비서실장까지 하게 된다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의 여러분이 지금 물망에 올랐었거든요. 뭐 정치인으로 치자면은 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아주 뭐 다선 의원이고 연륜이 있는 그래서 이제 호남 출신의 연륜이 있는 정치인. 그분들은 아주 일을 잘하시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좀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좀 신선미는 좀 떨어지는. 그리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또 유력한 국무총리의 물망으로 올랐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국무총리에는 좀 실물 경제를 아는 분이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측근들한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한 적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김민석 같은 분은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고 이번에 그 상임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사실 전략가이면서 아주 이번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아주 이재명 후보의 정말 오른팔 역할을 잘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소통도 잘 되고 사실 국무총리 이제 딱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내각을 그 지휘하는 그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맡기기 사실 굉장히 적임이긴 하죠. 적임이긴 한데 어쨌든 이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통합과 경제를 염두에 둔 그런 임무를 박용만 같은 임무를 할 거냐, 아니면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처럼 아주 전략가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지난 그 계엄을 미리 경고를 했고 이 계엄 정부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대선까지 민주당을 잘 지휘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분을 할까? 이거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서실장도 사실 여러 분들이 거명이 됐었어요. 그렇죠. 뭐 박찬대 뭐 원내대표, 무슨 뭐 이광재, 네. 정강원 지사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명이 됐는데, 강훈식 의원은 사실 이 비서실장이 거론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재인 그 정부에서도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들을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사실 거명이 됐어요. 뭐 유종일 교수 같은 분도 그렇죠. 거명이 됐었고, 뭐 하준경 교수라든가 뭐 주로 좀 학계 인사들이 학문도 알고 이론도 알고 그렇죠. 경제도 알고 그렇죠. 실물 경제도 그리고 알고. 이번 뭐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드는데 좀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금 정책실장하고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교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책실장 후보군에도 이분들이 다 올라와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늘 언론에 보면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레인이었죠. 오랜 기간. 그렇죠. 이재명 과거에 후보의 가천대 그렇죠. 국정원장까지 하시면서 그렇죠. 성남과 경기도에서 같이 정책을 만들었고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도 많은 소통이 있었던 그런 그래서 분이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유종일 교수라든가 하준경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도 지금 정책실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부분도 그 문체부 장관 후보에도 또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선생님이 많이 거론이 돼요. 이분이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에 그렇죠. 대선 때 핵심적인 역할을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대선 그 선대위 산하의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모아서 지지선언도 이뤄내고, 어쨌든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10대 공약 중에 1번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 AI 등 신산업 육성과 다음에 K 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빅5 문화강국 실현이거든요. 이 첫 번째 주요 공약을 만드는데 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체부 장관으로 저는 충분히, 또 그 문화재 청장도 하셨고, 그렇죠. 그런 그 문화행정 경험도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국방장관도 또 관심거리예요. 문민장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군 출신이 될 것이냐. 그런데 군 출신이라고 그래도 전역한 지 뭐 한 3년 뭐 내지 5년 이 정도 지나면은 사실상 민간인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안규백 의원, 그렇죠. 완전 의원이 국방 전문가, 그렇죠. 국방통이죠. 완전히 국방통이고 이제 국방 전문가로 분류된 안규백 의원이 지금 유력한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군 출신 중에서는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그렇죠. 그 사령관도 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 또 이번에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비상계엄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병주 의원도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야, 경쟁이 되고 곤욕하겠는데요. 예. 누구를 고를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습니다. 점 찍고 이거 누구를 해야 되나 아마 예. 하나하나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후보군도 혹시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제 수석들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 그렇죠. 사지 않습니까? 당장 아마 오늘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임명할 가능성이 발표하겠죠. 커 보여요. 네. 커 보이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예요. 네. 동기고 지금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은 인물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 7명 7인회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정성호 의원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포진돼 그렇죠. 있죠.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금 여러 그룹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광수 변호사도 그 그룹의 일원이다. 그리고 유력한 지금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홍보수석에는 지금 민주당 이번 선대위에서 언론보좌관을 했던 김상호 전 동아일보 기자, 네. 김상호 언론보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오랫동안 참모 역할을 해온 그런 언론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정무수석이라든가 다른 수석들도 뭐 얘기들이 하마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역할들을 하실 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수석군들이 짜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군들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내각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도 대통령과 협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무수석은 사실 국회와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후보군에는 성남에서 활동했던 그렇죠. 김병욱 전 의원이 김병욱 전 의원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과 다음에 친명계 대표적인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 네, 김영진 의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무수석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국회도 잘 알고 또 그렇죠.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알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오랜 기간 같이 소통하면서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일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실장 이야기할 때 빠뜨렸는데 이게 오늘 한 언론에서 네. 민간기업 출신인 김희태 삼성카드 사장이 정책실장으로 거론된다. 네, 그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좀 실물 경제를 잘하는 분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책실장일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김희태 삼성카드 사장이 거론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분과 관계를 맺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정책실장의 경우는 대부분 학계 출신들, 그렇죠. 교수로서 학문적인 업적과 시장도 잘 알고 실물 경제라든가 행정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되게 이 정책실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 금융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AI 수석을 임명하겠다.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 그렇죠. 관련 AI 수석. 그 첫 번째 공약 경제 강국 중에 가장 핵심 공약이 AI 세계 상강을 만들겠다. 100조 원을 투입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5년 임기 동안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AI 관련 수석을 임명하겠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정책 수석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아시겠네요? 잘 알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경제와 국제 정세에 굉장히 능통하고요. 네.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많은 주도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특히 경제라든가 인공지능 분야, 정보 사회 쪽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또 다른 분도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이분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많은 조언을 했고 아하. 브레인으로 역할을 하신 예,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예, 분들을 놓고 예.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머리가 아마 아프실 것 같네요. 예. 인물들이 일단 좋은 인물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중에 누구를 선별할 것인가. 예, 지금 뭐 그 대선 그 선대위 산하 또 핵심 위원회 중에 하나가 K 이니셔티브 위원회였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K 이니셔티브 위원회에 이제 인공지능 분과가 있었고 거기에 국내 최고의 AI 분야 전문가들, 교수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인공지능 수석을 맡을 분들이 계시다. 이번에 보니까 K 이니셔티브 분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예. 휴머노이드라든가 예, 맞습니다. 각종 정보사에 관련된 예. 수십 개 위원회에서 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예. 그 정책들이 인공지능만 해도 AI 청년 이 전문가를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공약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AI 수석도 신설을 하고 AI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분이 정책 수석이 AI 수석이 되든 그런 그 K 이니셔티브 위원회 어떤 인공지능 분과에 참여했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그 위원회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정부 국제사회 특히 예, 예. 미래로 향하는 정보사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국가적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예, 얘기인데요. 예, 예.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예, 예. 야, 이렇게 해서 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예, 예. 오늘 이제 11시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펼쳐지면 예, 예.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박수 보내고 기대감을 표하고 예, 할 텐데요. 예.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이 제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고모님께서 한번 기대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가 지수가 확 뛰었듯이 그러니까요. 당장 저는 동네 가게들의 지금보다는 활기가 돌 거다. 야, 활기가 돌 거다. 그리고 어제 OECD가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에 1.5%로 예상했다가 1.0%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 재정 지원이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전국민 민생 지원금 이거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화폐도 또 많이 그렇죠. 활용해야 되고요. 그게 뭐 지역 화폐가 됐던 뭐 그 지역 뭐 사랑 상품권이 됐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지금 완전히 지금 민생 경제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동네 골목 상권들이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활기가 저는 오늘부터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부의 그런 그 재정적인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